오늘 두 번째 안랭킹은 반부패 비서관의 수상한 부동산 얘기입니다. 공직자 부패를 감시하는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의 재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가를 사기 위해 54억 원에 달하는 빚을 졌습니다. 서민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고 청와대 고위 인사는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다시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재산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가 있고요. 서울 마곡동 상가 2곳을 갖고 있고요.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그리고 경기 광주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또 경기 광주의 임야 2필지 등을 해서 부동산이 91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 첫 번째 논란은 이겁니다. 서울 마곡동 상가 2곳을 65억에 매입했는데 한 은행으로부터 5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영끌 B2 이런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하종대 기자.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은 사실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집을 살 때는 뭐 대출을 거의 꽁꽁 묶어놓은 수준인데 물론 상가긴 하지만 저렇게 50억이 넘는 빚을 져서 60억이 넘는 상가를 샀다. 저게 투자일까 아니면 투기일까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이제 전체 부동산이 지금 5개나 되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만. 그럼 아파트 빼면은 나머지 4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건 이제 마곡동의 상가 2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발산역에서 1분 거리라고 하니까 한 1,200m뿐이 안 되는 거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65억짜리를 살 때 얼마까지 대출이 되느냐? 대략 53억 대출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예. 할 때.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할 때는 기회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알았다든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거기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이득을 얻겠다. 이게 투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서 어떤 정보가 저기가 무슨 정보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진다고 봤을 때 저는 저게 딱 투기다. 그냥 많은 돈을 은행에서 끌어다 놓은 거 이것만 가지고 투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다만 예를 들면은 광주 송정동의 임야 2필지 이거는 4,9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여기가 곧 개발되는 그다음에 도시개발 계획이 됐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 정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투기성이 높은 자리예요.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분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반부패 비서관 어느 때 갔어요? 그것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LH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을 때 그 이틀 뒤에 갔어요. 예. 그 문제를 그것도 부동산 투기도 이것도 부패 하나다 해가지고 잡으러 간 건데 과연 영끌 우리가 30대들이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과도하게 대출로 해가지고 사는 거 아파트 사는 거 자체도 비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비록 상가긴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대출로 한 거 이거 과연 그냥 안정적인 그게 투자다 이렇게 일반 국민이 볼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역시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류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앞서 하 기자님이 언급하신 그 경기도 광주의 멘지 매입 문제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김기표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의 임야를 지난 2017년 6월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1년 뒤인 2018년 8월에 그 개발 계획을 인가를 했습니다. 당초 개발 계획은 2005년에 결정되긴 했지만 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광주시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건데 변호사님 문제 삼는 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김 비서관이 딴 맹지와 개발 대상 지구가 그러니까 부지가 약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요. 만약 보도대로라면 또 김 비서관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맹지를 산 거라면 최근 논란이 된 LH 사태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죠. 그 LH 사건의 핵심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LH 임직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이용해서 혹은 직무상 비밀을 미리 이용해서 자기가 그 땅에 미리 이렇게 사두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지가 상승 이익을 그대로 자기가 취득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2017년 6월에 광주 임야를 김기표 비서관이 매수를 했다가
그 이후에 2018년 8월경에 본격적으로 광주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니까 시점상으로 보면은 LH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실제로 근데 이분이 당시에는 변호사신 분이었어요. 공직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LH 임직원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들은 분패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제3자가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 그런 부패 방지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 일반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2022년에 시행이 되는데 그 법에는 정보를 준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아서 이익을 취득한 당사자, 일반 국민도 처벌받게 돼 있는 그 처벌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는 처벌이 가능한데 부패 방지법에 의해서는 설사 김기표 비서관이 그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뉴스에 주목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됐습니다. 그때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던 시기인데요. 김기표 비서관을 임명하기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밝힌 뒤에 9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김기표 비서관을 임명한 겁니다. 당시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지금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이틀 뒤에 김기표 비서관을 임명한 것,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 이게 김기표 비서관 손잡고 나와서 임명할 때 저 얘기했으면 큰일이겠지만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상 그렇죠. 이틀이라는 거지 그 임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다만 하중대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출이 저렇게 가능하다는 거 저도 확인하고 왔거든요. 예. 확인하고 왔는데 다만 제가 계속해서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 어쨌든 일반 국민은 저렇게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분과 신용대출 등급이라든지 예. 그동안 이제 빌리고 갚고 했던 경력들이 쌓여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사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일반 개인이나 변호사였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일단은 비서관으로 임명됐고 그때 3월에 LH 투기가 이제 터졌고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점이 조금 안타깝고 다만 이 비서관을 임명할 때도 인사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LH 투기가 터지기 전에 인사검증이 끝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시 되돌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엄중하게 바라봤더라면 예. 저는 조금 반려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저것이 모두 적법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감정과 너무 괴리가 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부동산 다주택자 진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했는데 한 명이 허위로 신고했어요. 예. 그래서 누락을 시켰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통진에서요? 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원칙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사실 원칙이긴 원칙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 이걸 놓친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현재까지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사 취재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투자용으로 구입했던 것이다. 문제될 게 없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부동산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하 기자, 예. 과거에도 사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볼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뭐 위법이나 탈법일 경우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편법이거나 사실은 편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퇴를 종용을 해서 결국 사퇴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5억어치 상가 사면서 10억 대출받고 1억은 이제 빌리고 해가지고 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야 이거 부동산 투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니까 결국은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예. 지금 김주원 지금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편법도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판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 원래 그게 한 22억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판다고 했는데 시세보다 2억에 더 비싼 가격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판다고 하고 실제는 팔 마음이 없었구나. 예. 그러니까 양심불량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결국은 사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저분의 경우도 그래요. 이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자기 자신만 미리 14.1%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는 5% 이상 못 올리니까. 예. 저것도 이제 무슨 뭐 편법이나 불법, 위법이 아니라 그렇죠. 양심불량인데 저런 경우에도 이제 결국 사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반부패 비서관인데 뭐 다른 비서관이면 좀 뭐 우겨볼 대목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부패 비서관인데 그것도 부동산 관련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의혹만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